본회의에서는요, 그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의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핑크 하면은 또 외국의 어떤 뭐 혁명적인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하도 색깔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프랑스 사회당 색깔이라고. 제가 볼 때 이제 3대 재앙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3대 정권 게이트를 강력하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제, 유재수 감찰 무마 문제, 또 우리들 병원 대출 비리 문제, 이 3대 정권 게이트 이거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3년이 이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 이것을 이번 4.15 총선에 심판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취지였는데 아주 오늘 보니까 저도 심재철 원내대표 아마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이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정리가 잘 됐고요. 특히 외교 안보 국방, 그러니까 북한에 한없이 끌려가는 이것이 굴종이지 이것이 어떻게 평화냐. 이거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좀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정리를 좀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핑크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색깔이 선홍색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선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나머지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어차피 익히 예상했던 부분들.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을 이제 가장 먼저 앞세울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우리가 구도를 짜고자 한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 쭉 나열을 할 거는 뭐 거의 뭐 정답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예상했던 뭐 범에서 전혀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민주당에서 자유한 입이 안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뭐 정권 심판론 이번 총선에 이제 키워드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뭐 최일선이 바로 종로죠.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 간의 좀 여론조사를 JTBC가 실시해봤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17.5%포인트 차이가 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지율차 17.5%포인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당 지지율과의 증감 부분인데요.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한 신문이 그 2012년 총선부터 해서 역대 선거에서 종로구 각 동별로 나왔던 투표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각 동별로 그러니까 이른바 스윙보터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가 같이 분석이 된 게 있어요. 근데 동별로 약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13 내지 14% 정도가 되더라고요. 스윙보터의 비율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지지율 차가 17.5%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투표날 가서 스윙보터가 어느 한쪽으로 100% 쏠리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건 상당히 큰 차다. 일단 요 점이 하나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로 구민을 그 대상으로 했던 정당 지지도하고 두 후보의 지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지도보다 플러스 6.5%포인트고요. 황교안 대표는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보다 마이너스 6.5%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이 개인적 인기세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어떤 그 당의 지지율보다 못한 상태에서 인물로서의 어떤 흡입력, 인물로서의 경쟁력은 아직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7%가 뭐 많다면 많은 차이지만은 지금 50일이 남았고 그다음에 황교안 그 후보는 상당히 늦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3배거든요. 포천. 경로당이 4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종로는요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일반 상가도 앞으로 50일 동안 한 10번은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50일. 460기나 포천에 경험을 우리는 이제 서울 면적의 3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데 미래통합당이 어제 첫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 문제 또뭐 인사 문제를 두고 새로운 보수당 출신 정병국 의원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아, 봤죠. 저는 예. 뭐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예. 오늘 저는 경찰 그 연결식이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 정병국 의원이 뭐 말 잘했죠. 이게 사실은 맞아요. 통합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현역 의원 숫자가 워낙 자유한국당의 숫자가 많았죠. 네. 많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이거 흡수 통합 아니냐 그러는데 뭐 흡수 통합인 측면이 있어요. 지도부도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또 자유한국당의 공관위도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길을 쓰고 통합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상호 인사하는 것이 맞았다. 근데 이것은 좀 지도부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병국 의원의 얘기가 맞았고, 그다음에 또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순발력 발휘해가지고 다들 일어나세요, 인사하십시오.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보니까 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움직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헌혈을 하고 좀 뒤늦게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불렀는데 유승민 의원 이름을 또 안 불렀어요. 착각 뭐 빼먹은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통합이 이제 선언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앞으로 그러니까 시계를 돌려보면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만나자고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여기 녹아들 수 있는 여지를 안 주고 있다. 사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 안 주고 있느냐? 그러면 많은 언론은 전부 다 유승민 의원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만 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에게 자락을 깔아주지 네. 않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또 평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엄연히 잠재적인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지역 선거 불출마한 거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거 일파만파예요. 정치적 디스했다고. 예, 저는 오히려 거론 안 한 게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합당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그 새로운 보수당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근데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불출마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황 대표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상할 뻔했다. 알겠습니다. 뭐 잘한 것 같아요. 예. 거론 안 한 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공천 두고도 신경전 계속 벌이는 상황인데 오늘 예정돼 있었던 대구 경북권의 의원들에 대한 그 공천 면접 심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뭐 그쪽 지역의 코로나 이런 어떤 확산세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 뭐 불출마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로 좀 봐야 될까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후 관계는 뒤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루 연기됐다는 소식을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체크를 했는데 먼저 들었고 네. 그 대구에서 뭐 11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게 불출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아서 자진해서 어떤 그 자리 비켜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하루는 더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닻을 올리자마자 미래통합당 공천 갈등 조짐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김용호 공관위원장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전진당 소속의 이현주 의원 부산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로 좀 시사가 됐는데 당장 그 중구 영도구 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즉각적으로 좀 불편한 입장인가요? 내놓은 것이요? 불편하죠. 예. 이게 왜냐하면 공천 때가 되면은 뭐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예요. 이건 네. 너무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했지만 네. 그 본인이 쭉 정치를 해왔던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불출마했다고 해도 그 공천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큰 잡음 없이. 네.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제 통합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김무성 의원의 뜻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또 현재 이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이건 뭐 공천 잡음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공관위가 잘 헤아려서 개혁 공천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길 수 있는 공천. 이게 어찌 보면은 두 마리 토끼 같지만
그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어서 장제원 의원이 또 이현주 의원을 사실상 정적으로 저격하는 어떤 그 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이는 그곳의 지금 정서가 뭐냐,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이런 곳의 정서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솔직히 어떤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어떤 속마음도 노정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현주 의원이 전략공천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당선이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지금 지역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는가에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반신반의하는 요 두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죠. 아주 잘 보셨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공천 달라 하는 게 사실은 좀 면목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정서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부산에서도 아무리 이현주 의원이 이제 부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지역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또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부산에 와서 한다 그러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그런 또 지역 정서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리고 좀 생각이 들죠. 미묘한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부산 영도의 인구 구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로 제가 좀 네. 왜냐하면 영도 쪽에 요즘 그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구 구성도 좀 바뀌고 있는 점까지 고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요, 그 김용호 위원장의 좀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직 면접을 좀 보지 않은 걸로 알려졌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뭐 면접에 관련된 어떤 이런저런 일정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 신경이 날카롭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랫역에까지 가가지고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그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또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수도권 험지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용호 위원장의 뜻이었는데 네. 지금 양산을에 가가지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인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좀 짜증은 났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패키지입니다.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이 공관위가 생각한 것대로 움직여질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일단은 면접 날짜도 밀어놨어요. 네.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관위로서는 이제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개혁공천 또 원칙에 합당한 애초에 그 공표했듯이 네.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그 두 후보하고 타협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김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이고 네. 거기다가 더 문제는 오늘 부산형 그러니까 경남 지역 그 출마 희망자들은 공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안 왔죠. 네. 면접에 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불쾌할 수가 있는 이것도 같이 작용하고 그다음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그만큼 뭐知명도도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언론의 관심 자체가 공천 심사하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만 볼 수가 없고 김태호 전 지사하고 같은 지금 묶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만약에 고향 출마를 고수를 한다면 컷오프라든 이런 것들을 그 단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묶음에서 사실은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측면도 좀 있을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공화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의원이 친박신당 창당하는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 오늘 뭐 이르면 그 오후에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17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뭐 관련된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은 한국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그 유영하 변호사의 탈당이라든지 또는 홍문종 그 의원의 친박신당 창당과 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다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예.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유영하 변호사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마당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또 분열적인 행동을 하는 또 조원진 또 홍문종 네. 두 양 대표라 그래야 되겠죠. 양 대표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선거 연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제 뭐 그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그 바램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홍문종 대표도. 그리고 뭐 유영아 변호사도 입당할 예정이다. 친박 신당에. 그런데 이런 친박 신당을 다시 만들고 또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사실 일단 탈당을 했다라는 사실. 이 탈당을 했다라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 있던 유영아 변호사의 개인적 어떤 의중이든 불만의 표시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일단 이거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서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아마 유영아 변호사의 입이 잠겨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탈당기를 낸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부터 마이크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강석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그렇고요. 역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조국 사랑 이거 정말 못 말린다. 알겠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뽑은 한마디는 시스템 대 개인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 갈등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는데 해법도 결국은 민주당은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해법을 찾아야 되고 네. 미래통합당도 결국은 김영호 위원장의 개인기에 의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결국은 이 두 당의 공천을 보는 키워드는 각각 이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의 건강성 차원에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개인기가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죠. 두개 중요하죠. 정치니까요. 두 개 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